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꼭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일 남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조사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이고 자세한 조사 결과 설문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똑같이 35%로 나타났습니다. 초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상정 후보 4, 안철수 후보 15. 안철수 후보는 지난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똑같은 수치로 윤석열 후보는 상승했네요. 그러면 한국갤럽의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36, 37, 34, 35 약간의 지그재그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26, 31, 33, 35 우상향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후보 15, 17, 17, 15 심상정 후보는 5, 3, 3, 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20대는 윤석열 31, 이재명 14, 30대는 이재명 38, 윤석열 27, 40대 이재명 후보, 50대 이재명 후보 우세하고요. 60대, 70세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은 윤석열 38, 이재명 30, 인천, 경기 이재명 39, 윤석열 30, 충청권 이재명 35, 윤석열 33, 접전 박빙 양상이네요. 호남권은 이재명 66, 윤석열 8, 대구, 경북은 윤석열 56, 이재명 14, 부산, 울산, 경남은 윤석열 41, 이재명 2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잘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토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SBS의 성혜용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혜용 위원, 네. 일단 갤럽의 여론조사는 어제 그제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합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예. 있습니다. 네, 일단 주영근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추세는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반대로 지역별 편차 이게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세대별 여론에서도 30대의 경우 뭐 조금 엇갈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관 간의 어떤 그동안 쭉 그 수치 차이 뭐 그런 특성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100% 전화 면접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준비했다가 전해드리진 못했는데 MBS 4개 기관 합동 대선 후보 지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해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재명 35, 윤석열 34, 심상정이 안철수 10. 여기도 역시 초박빙인데 일단 숫자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가 34 이렇게 나왔고요. 세대별로 보면은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40대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50대는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60대, 70세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BS 4개 기관 합동조사 결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윤석열, 수도권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충청권은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오차범위 아니고요. 호남권은 이재명 47, 윤석열 14, 대구, 경북은 이재명 29, 윤석열 46, 부산, 울산, 경남은 또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나 오차범위 아니고요. 강원과 제주는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24. 자, 4개 기관 합동조사의 차기 대선 당선 전망 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48, 40, 38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27, 34, 37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4개 기관 합동 조사에서 차기 대선, 이번 대선이 어떠한 성격이냐? 정권 심판론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45, 47에서 이번에 다시 45로 조금 줄었고요. 국정 안정론이다. 42, 40, 4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MBS 4개 기관 합동조사, 한국갤럽 4개 기관 합동조사도 100% 무선 전화 면접이네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 여론조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갤럽이나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했고요. 그 전에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ARS 조사를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ARS 조사의 경우는 좀 보다 더 적극 지지층 또 적극 투표층이 좀 더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소극 지지층 또 소극 투표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또 여론조사 참여 방식이 참여 유도 방식이 또 이 전화 면접 방식이 좀 더 용이하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좀 이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30대,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20대와 60대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은 좀 다소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다소 차이는 갤럽 조사에서는 충청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MBS 조사에서는 부울경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나타나는 걸로 보여서 이건 좀 약간 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MBS 조사 같은 경우는 광주 전라 지역에 4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0% 이하로 떨어진 조사는 뭐 이 저희 정당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안 나타나지 않고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타난 적은 없다. 그렇게 거의 나타나는 조사는 거의 전무한데 MBS 조사에서 광주 호남 지역 좀 아마 여론조사 과정 지표가 아마 저 로 데이터를 좀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보여지고요. 이 지지율이 좀 격차가 붙는 과정은 이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좀 다소 줄어들고 또 국정 안정론에 대한 여론이 좀 올라가면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에 여야 할 거 없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후보가 여러 지지층 결집도 있겠지만 이 극명하게 어떤 공약과 정책으로 지금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잦아들면서 이제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이 사자 토론 또 양자 토론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번 주 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에 오늘 발표한 갤럽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4개 기관 합동조사 MBS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MBS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해당 기관들의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갤럽과 MBS는 보여드렸죠.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35가 나왔고 윤석열 후보 35, 34, 심상정 4, 2, 안철수 후보 15, 10. 그런데 그거보다 좀 이르게 발표된 리얼미터 100%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식입니다. 이재명 35.6, 윤석열 44.7, 심상정 3.9, 안철수 9.8.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세 개 기관의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갤럽에서는 37, 34, 35, 윤석열 31, 33, 35. MBS 4개 기관 합동조사에서는 이재명 37, 34, 35, 윤석열 28, 33, 34. 리얼미터 이재명 37, 36.9, 35.6, 윤석열 40.1, 39.2, 44.7. 김은혜 의원님, 네. 자동응답 전화 방식 ARS로 조사한 리얼미터 결과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 갤럽과 MBS 4개 기관 합동조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네요. 그러게요. 이 전반적으로 ARS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고관여층, 즉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층들이 많이 답변을 해 주시죠. 대신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답변에 있어서의 소극적이기 마련이었는데 고무적이기도 하고 저희한테 위기이자 기회일 것은 이번에 갤럽이나 MBS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화 면접이 100%입니다. 보통 저희가 우호적인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던 조사인데요. 이번에는 붙었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마냥 저희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냐. 여전히 국민 여러분들이 정권교체 여론만큼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슷한 결과를 주시지 못한 건 정책, 비전, 능력 면에서 더 안정감을 드려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세 가지 여론조사 모두 공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가리켜주고 있는 것은 세대 포이론이라고 하는 20대와 네. 60대 이상에서의 윤 후보에 대한 안정적인 지속적인 지지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답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이제 저희가 최종 득표율로 결집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0대와 50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저희의 정책적 능력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는 게 앞으로 설 연휴에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송혜영 의원, 이제 40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는데 말이죠. 남은 40일 동안 이번 대선 결과를 가를 변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텔레비전 토론도 있을 것이고 단일화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네. 제일 핵심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TV 토론은 이제 법정 토론이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뭐 후보 간의 양자 토론, 국민의힘이 제안을 거꾸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네거티브보다는 어떤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담긴 정책, 이게 결국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선거의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 토론과 단일화 여부 이 부분이 변수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 이번 대선은 2030 더 나아가 MZ 세대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그 세대에 속하고 있는데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어찌되었건 이 부동층, 소위 이 4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이 지지한 후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거나 혹은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50%에 이르는 20대 층은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이 높고요. 다만 이제 MZ세대라고 제가 표현하긴 하는데 20대와 30대는 확실히 좀 다른 세대 같습니다. 저도 30대지만 20대의 생각 또 90년대생의 생각은 사실 다 공유할 수는 없고요. 장경태 의원도 20대 만나면 당황해요? 아무래도 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와 30대는 또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세대 포이론보다 오히려 세대 고립론이 또 자초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20대의 문제를 여러 여야 정당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혹은 갈라치기나 이간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20대와 3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모든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은 2030 세대의 표심이 대선 승부를 가를 것이다. 사실 보면 말이죠. 네. 2030 세대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출렁이는 층이 또 2030 세대인 건 분명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2030 세대의 상당수가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부동층이 왜 50%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2030 내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누구를 마치 뒤에 병풍처럼 영입해왔다. 또 사람을 장관으로 모신다. 그런 거에 혹하지 않습니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정이라는 룰, 예측 가능한 투명한 공정이라는 장을 누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국가 시스템을 신뢰감 있게 정착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피부에 와닿는 이슈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나 그리고 장병 200만 원이나 2030 세대가 자신이 불공정하게 당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호남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하나 빠뜨려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 보면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94.7%, 최종 대선 결과. 최종 예. 결과. 다시 한번 거기에 말씀해 주세요. 김대중 후보가 김대중 후보가 94.7, 예. 노무현 93.4, 예. 문재인 89.2죠.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의 제1여당, 여당 후보에 대해서 바라는 그 지지율이 70%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민주당 내에서
우리의 후보로서의 대표성 그리고 마음이 화합으로 다 일궈졌는지는 그건 의문으로 남지 않나라는 생각. 아마 민주당 당 게시판을 보시면 아직도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걸 보시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이 민주당 게시판도 혹시 보십니까? 여론은 많이 들어오죠. 예. 저희는 오히려 소식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예. 자, 호남 관련해서 말이죠. 호남 지지율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 때는 한 60% 나오다가 본선에서는 대선 결과 투표함의 뚜껑을 열면 80%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전망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저 여론조사와 반대로 예. 불경의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득표율 상승을 좀 다시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호남정당을 탈피해서 전국정당이 된 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아직도 TK, PK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역 의원님들도 대부분 당대표, 원내대표 할 거 없이 다 TK, PK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대의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하셨는데 전 7시간을 토론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준석 당대표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정당이라고 하면 이 여성공천 할당제 폐지라든지 여성추천 보조금제 폐지, 지금 정당에서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여성 후보를 공천했을 경우에 추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거부 선언을 하십시오. 여성 할당도 거부하시고 여성 추천 보조금도 거부하시고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교우순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교우순번제도 여성을 이 최소 50% 이상 공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거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성평등에 대해서 할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패스트 트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정책적 실현 어떤 이 가치를 주장하실 때는 그런 정책도 함께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에서의 또 부산과 경남 지역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이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도 한번 같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호남 지지율 이야기를 하다가 또 2030 세대포 이런 여성 할당 이 부분까지 장경태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호남 지지율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낮게 나왔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이준석 대표가 찾아갔을 때는 실종자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잘하고 그랬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갔을 때는 가족들이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늦게 오느냐. 이렇게 또 항의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대선 본선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다시 호남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갔다. 이 부분에 민주당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를 방문하기로 했던 일정을 급히 바꿔 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군공항 부지에 광주의 미래를 심겠다는 광주 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저 이재명이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히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집권상인 민주당의 거목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존경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연호는 이재명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강을 쉽게 건너려면 노를 저본 사람들이 계속 건너는 것이 더 옳겠다. 고맙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제 식구들 만난 것 같습니다.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가 낳은 사회적인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주가 낳은 사회적 아들이다. 성혜영 의원. 네.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을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찾았다. 네. 텃밭인 호남의 지지율을 바짝 고삐를 죄서 더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예. 반드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자기 고정표를 다져야 그 다음에 외연 확장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조금 전에 뭐 장시간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야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경우에는 지지 기반을 조금이라도 빨리 다지고 그 다음에 약한 부분으로 공략해 나가는 게 선거 전략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동안 노를 저어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를 젓도록 해주셔야 한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서 다음 정부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 호남의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의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비판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저는 95년에 모래시계 꺼내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호남을 비하해서 드라마상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95년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잠들어 있던 지역 갈등 그리고 갈라치기를 필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호남을 비하해서 가장 뭐 논란이 됐던 게 95년이다. 모래시계. 드라마상에서요. 예, 드라마상에서. 네네네. 그 이슈 말고 드라마상에서요. 그런데 이제 그때 95년에 태어난 분들이 이제 만 27세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이번 대선에 30년도 넘은 구태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고요. 저는 이렇게 전라 그리고 영남을 나눠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산에 불을 태워서 군밤을 주워 먹는 거와 마찬가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대구에 분명히 TK 가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 있었죠. 사실상 TK가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구가 역차별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GRDP라고 해서요. 호남, 광주나 대구나 다 희생자입니다. 왜냐하면 GRDP,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살려야 될지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잘못된 것은 저쪽 지역 때문입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광주
국민들의 수준을 얕본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에서 할당 얘기 나오는 거 아까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할당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할당이라고 하는 건 성으로 해서요. 그거를 구분을 지면 오히려 묵묵히 열심히 능력에 맞추도록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을 엿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20대에 정치에 연줄이 닿아서 감당 못할 지위를 안고 있는 것, 그런 식의 불공정을 부추기는 게 할당 중에 하나죠. 그런 여성 할당의 대표적인 게 추미애 장관 아니었을까요? 추미애 윤미향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투명한 공정성으로 능력에 따라 자신들이 보상받고 평가받는 그 사회를 저희가 가져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래시계를 또 예로 드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네. 뭐 드라마상이나 개그 프로그램상에서 가령 뭐 조폭이나 건달은 호남 사투리를 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호남 비하하는 것 아니냐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호남을 방문해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어요. 지역 감정 조장하는 또 다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찌됐건 이 현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경보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면 뭐 전라도 출신이 전라도 출신들에게 뭔가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화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 전체 운영 과정의 이 철학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GRDP 얘기하셨는데 대구 경북이 가장 낮아지기도 했지만 전국적 현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또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가 균형 발전할지 지방 분권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이 정치인들이 과연 지역 발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혁신적인 노력들은 서울, 경기 또 여러 기타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 경북은 좀 정체되어 있다. 많은 또 대구, 경북에 있는 청년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GRDP는 호남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입니다. 네, 낮아졌습니다. 하위 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렇게 호남이 예전부터 우리의 텃밭이라고 하는 안이함이 있었다면 저희가 단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가장 먼저 갔던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 뒤에 오셨다가 제대로 그 안에 이분들의 항의를 받고 들여놓지 못했죠. 발을.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번에 호남에도 저희는 분명히 어필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대였지만 저희는 20%가 넘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 말이죠. 차분차분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려고 합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사이에 GRDP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용어인지 하고 또 이해 네.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 내 총생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네. 생산되는 양의 총합.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뭐 누가 먼저 갔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저희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 현대산업개발의 여러 가지 이 지지대를 뭐 설치하지 않고 이 공사를 급조하는 부분들 원인 규명 등을 다 했고요. 또 해당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다 가셔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원인과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좀 다소 수일이 늦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것이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냐.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갤럽과 MBS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호남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8,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14. 이게 아마 다 두 후보가 목표하는 그 수치보다는 덜 나온 거고요. 훨씬 덜 나온 것이고. MBS 4개 기관 합동조사 한번 볼까요? 여기서 호남권에서 윤석열 후보는 14가 나왔고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2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목표하는 치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마 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의 7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할 경우에 네.
인해 전술로 TK에서 한 40% 정도를 확보한다면 안정적인 당선이 가능하다고 봤죠. 지금 대체적으로 여론에서 25%, 30% 정도를 대구 경북에서 가져가는 걸로 나오고 있긴 한데 저희 쪽에서는 호남에서 지금 15 그리고 20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나머지 40일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성영 의원. 역대 네. 대선을 보면 40일 남겨두고 대선 후보들이 전국을 다 다니긴 합니다만 사실상 모든 지역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득표율이 떨어지는 곳을 가서 그곳의 득표를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원래 인기가 있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더 높은 득표를 기록하느냐. 항상 어떤 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지지율이 높은 지역을 초반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한 지역을 공략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가장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자기 지지율과 상관없이 붙어 있는 지역들. 여기서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고 하는 지역을 공략을 해온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그대로 반복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지도 추이에 따라서는 역시 그래도 수도권이 다시 한번 또 격전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수도권 역대 대선 때마다 아마 모든 지역이 다 승부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호남과 대구, 경북 예전엔 부산, 울산, 경남도 전통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초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해서 동진 정책을 펴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상당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기록할 것이냐, 대선 기간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그 성의에 대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